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도현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김도현이었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녹음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가 정말 저인지 확신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만큼은 꼭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요. 모든 것은 졸업작품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제작을 전공하는 대학 4학년이었던 저는 뭔가 특별한 작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평범한 단편 영화나 광고 영상을 만들고 있었는데 저는 남들과는 다른 걸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공포 다큐멘터리였어요. 처음엔 단순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폐가들을 돌아다니며 촬영하고 거기에 얽힌 괴담이나 도시 전설을 조사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요즘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이기도 했고 졸업작품으로도 충분히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귀신이나 영혼 같은 건 전혀 믿지 않았어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폐가 촬영도 그냥 분위기나 잡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친구 2명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현이는 같은 과 동기였고 성우는 다른 과였지만 촬영 쪽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어울렸어요. 셋 다 겁이 없는 편이었고 오히려 이런 스릴 넘치는 일을 재미있어 했습니다. 몇 주 동안 인터넷을 뒤져서 촬영 장소를 물색했어요. 네이버 카페, DC인사이드, 유튜브까지 사사치 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곳이 계속 눈에 띄었어요. 서울 외곽 산속에 있는 폐가였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 집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룻밤 보내고 나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촬영하러 갔다가 카메라가 모두 고장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거기 들어갔다 나온 사람 중 무사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수록 오히려 더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 그렇게 무서운 곳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만큼 좋은 소재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촬영 날짜를 정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에 만나서 그 폐가로 가기로 했어요. 밤에 가야 분위기도 나고 더 무서운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카메라, 조명, 삼각대 등 촬영 장비를 챙기고 그 폐가로 향했습니다.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정말 인적이 드문 산속이었어요. 가로등도 없고 달빛만이 유일한 불빛이었습니다. 폐가는 생각보다 컸어요. 2층 한옥 구조였는데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탓에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담장은 허물어졌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어요. 하지만 집의 골격은 아직 견고해 보였습니다. 와, 진짜 음침하다. 재현이가 말했어요. 여기서 뭔가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딱 귀신 나올 만한 분위기네. 성우도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어요. 귀신은 무슨, 그냥 오래된 집일 뿐이야.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지. 문은 이미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 이전에 왔던 사람들이 열어놓고 간 것 같았어요. 저희는 카메라를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폐허 그 자체였어요. 벽지는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었고 여기저기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낙엽과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고 녹슨 주전자와 깨진 그릇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어요. 와, 정말 오싹하다. 재현이가 카메라를 들며 말했어요. 이거 진짜 좋은 영상 나올 것 같은데? 저희는 1시간 정도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촬영했습니다. 거실, 안방, 부엌, 심지어 2층까지 올라가서 모든 방을 다 찍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되고 음침한 집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촬영을 마치고 집을 나오려던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카메라 액정에 희미한 흰색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제 착각인 줄 알았는데 다시 재생해보니 분명히 있었습니다. 야, 이거 봐. 저는 친구들을 불렀어요.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찍혔어. 재현이와 성우도 카메라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희미하지만 뭔가 하얀 것이 화면을 가로지르는 게 보였어요. 이거 뭐야?
먼지 아냐? 성우가 말했어요. 먼지치고는 너무 크고 뚜렷한데? 재현이가 답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카메라의 오류이거나 먼지 아니면 벌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성우가 바닥에서 뭔가를 주워들었어요. 어? 이거 인형이네. 낡은 헝겊 인형이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이 집에 살던 아이의 것인 것 같았어요. 한쪽 눈이 떨어져 나가고 머리카락도 엉성했지만 아직 형태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기념품으로 가져가자. 성우가 말하며 인형을 배낭에 넣었어요. 야, 그런 거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냐? 재현이가 말했어요. 뭐가 안 돼? 어차피 버려진 집인데. 그리고 이거 있으면 나중에 영상 만들 때 소품으로 쓸 수 있잖아.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두고 봤어요. 인형 하나 가져간다고 해서 뭔가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집에 돌아온 건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촬영한 영상들을 한번 보고 싶어서 노트북을 켰어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게 나왔는데 중간중간 이상한 노이즈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카메라가 오래된 거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노이즈를 자세히 들어보니 뭔가 속삭이는 소리 같았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낡은 집 앞에 서 있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 안에서 누군가가 돌아와라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치 조종당하는 것처럼 문 쪽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 순간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냥 무서운 꿈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들려고 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촬영한 영상 파일들이 자꾸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저장해 놨는데 다음 날 보면 없어져 있었어요. 컴퓨터 바이러스인가 싶어서 검사도 해봤지만 아무 문제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폴더 이름들이 이상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폐가 촬영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폴더가 돌아와라고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가 바꿨는지 알 수 없었어요. 컴퓨터는 제가 혼자 쓰는 건데 말이죠. 며칠 후 재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아, 나 정말 이상해. 매일 밤 같은 꿈을 꿔. 그 집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꿈을. 그리고 자꾸 그 집으로 가고 싶어져. 재현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고 무언가에 굉장히 겁에 질린 것 같았습니다. 재현아, 너 괜찮아? 그냥 무서운 꿈일 뿐이야. 아니야,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야. 어젯밤에는 정말로 그 집까지 갔었어. 새벽에 깨보니까 그 집 앞에 서 있었다고.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비슷한 꿈을 계속 꾸고 있었거든요. 혹시 성우도 같은 상황인지 궁금해서 연락해 봤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성우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성우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병원에 가서 성우를 만났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를 다쳐서 한동안 걸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도연아, 미안해. 내가 그 인형을 가져와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성우가 침대에 누워서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교통사고가 인형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야, 분명히 관련이 있어. 사고 나기 직전에 차 안에서 그 인형이 보였어. 분명히 집에 두고 왔는데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그 말을 듣고 정말 무서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환각을 본 거라고, 모든 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는 순간 저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아닌 다른 얼굴이 보였거든요. 아이의 얼굴이었어요. 창백하고 슬픈 표정을 한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가 급히 달려오셨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거울에 다른 얼굴이 보였어요. 어머니는 거울을 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저는 다시 거울을 봤는데 이번에는 제 얼굴만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제 얼굴이 맞는데
표정이 제가 찍고 있는 표정과 달랐거든요. 그날 밤부터 어머니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도연아, 내가 그 촬영하고 집에 온 이후로 집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공기부터 달라진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글쎄, 집이 차가워졌어. 난방을 틀어도 따뜻해지지 않고 밤에는 이상한 소리도 들려. 마치 누가 울고 있는 것 같은 소리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정말 무서워졌어요. 이제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제 가족까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재현이가 휴학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우는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요. 저는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잠들려고 하면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꿈에서는 항상 그 폐가가 나왔어요. 특히 무서웠던 건 꿈에서 그 아이를 자주 본다는 것이었어요. 인형과 똑같이 생긴 아이였는데 항상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같이 놀자라고 말했어요.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의 지인분이 무당을 소개해 주셨어요. 도봉산 기슭에 있는 작은 신당에서 구슬하시는 연화당 할머니라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기 싫었어요. 무속신앙 같은 건 믿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신당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산속에 있는 작은 한옥 한 채였는데 온갖 무속 용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저를 맞아주셨어요. 어서 와라.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래, 내가 올 줄 알았어. 문을 열었구나. 그 집은 열면 안 되는 곳이야.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모든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폐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에는 억울하게 죽은 아이가 있어. 그 아이는 혼자 있기 싫어서 자꾸 사람들을 불러들이지. 너희들도 그렇게 불려간 거야. 그럼 그 인형은 뭔가요? 그건 물건이 아니라 그 아이의 몸이야. 거기 두고 왔어야 했어.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였지.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인형을 가져온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그 아이가 꿈에 나타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그 인형을 다시 가져다 놔야 해.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굿을 해서 그 아이를 저승으로 보내줘야 하지. 할머니는 급히 간단한 퇴마 의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진홍굿을 하려면 3일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그 폐가로 돌아갔어요. 성우가 가져온 인형을 들고서 말이죠. 정말 무서웠지만 이 일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폐가는 여전히 음침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인형을 원래 있던 자리에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미안해. 내 소중한 걸 가져가서 미안해. 이제 돌려줄게. 부디 편히 쉬어.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운 웃음이 아니라 정말 기쁜 웃음소리였어요. 3일 동안 신당에서 치성을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굿을 해주시면서 그 아이는 아직 널 따라오고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굿 비용이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어요. 대학생인 제가 쉽게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절반 정도만 치르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꿈도 덜 꾸게 되었고 집 분위기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재현이도 상태가 호전되어서 학교로 복학했고 성우도 퇴원해서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도 학교 생활을 계속하고 졸업작품도 다른 주제로 바꿔서 완성했어요. 폐가에서 찍은 영상들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영상 파일을 확인해보니 마지막 장면에 제가 혼자 폐가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런 장면을 촬영한 기억이 없었는데 말이죠. 더 이상한 건 그 영상의 타임스탬프였어요. 저희가 촬영한 날짜가 아니라 그 이후의 날짜로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찍은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졸업 후 저는 영상 관련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하나 열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 영상들을 올렸는데
어느 날 그 체험담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폐가에서 있었던 일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있었다. 그렇게 영상을 마무리했어요. 그 영상은 생각보다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들도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영상을 올린 이후로 다시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전화기에서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제 방에 그 인형이 다시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폐가에 두고 왔는데 어떻게 다시 제 방에 온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꿈에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울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같이 놀 수 있어. 아이가 말했어요.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걸.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아이는 제 곁에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거울에서 그 아이의 얼굴이 제 얼굴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는 이미 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와 섞여서 다른 무언가가 되어버린 건지도 모르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곳에 가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그런 곳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문을 열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열어버리면 다시 닫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그날 그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이상한 일이 생긴다면 그건 제 탓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며칠 전부터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상해지고 있어요. 제 어머니는 요즘 밤마다 누군가와 대화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혼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알겠어. 조금만 기다려. 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옆집 아주머니는 며칠 전부터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세요. 하지만 저희 집 근처에는 아기가 있는 집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매일 밤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은 갑자기 아이들과 관련된 물건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인형, 장난감, 아이 옷 같은 것들을요. 본인은 아이가 없는데도 말이죠.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사고 싶어서라고 대답할 뿐이에요. 가장 무서운 건 제가 만드는 영상들이 제 의도와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내용으로 촬영했는데 편집하고 나면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모르는 사이에 편집한 것처럼요. 어젯밤에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제 유튜브 채널을 확인해 봤는데 제가 올리지 않은 영상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제목은 친구들을 찾고 있어요 였습니다. 그 영상을 클릭해 봤는데 제가 그 폐가에서 혼자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더 길고 더 자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카메라를 향해서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연이에요. 지금 새로운 친구를 찾고 있어요. 혹시 외롭거나 심심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놀지 않으실래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입 모양은 분명히 제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 무서운 건 그 영상의 조회수가 이미 몇만 회가 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들을 보니 저도 같이 놀고 싶어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같은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급히 그 영상을 삭제하려고 했지만 삭제 버튼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계정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연화당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신당에 가보니 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요. 이웃에게 물어보니 할머니가 며칠 전부터 행방불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해요.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시다니. 그런데 사라지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제 막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할머니마저 사라지시니 정말 막막했어요. 이제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켜보니 또 다른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영상을 보니 제가 일상생활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중간중간 그 아이의 모습도 함께 보였어요. 마치 저와 그 아이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자막이 나왔어요. 친구가 되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주소를 남겨주세요.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그 자막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말로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댓글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주소를 남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나 외로운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으로 놀러 오세요. 저도 친구가 필요해요. 같은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댓글들을 모두 삭제하려고 했지만 삭제해도 계속 새로운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마치 제가 삭제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댓글이 달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현 형, 고마워.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너, 누구야? 뭘 하려는 거야? 나는 오래전부터 혼자였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형이 나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줬거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는데 역시 같은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형, 지금 새로운 친구네 집에 와 있어. 여기도 정말 재미있어. 뭐라고? 어디에 있다는 거야? 비밀이야. 하지만 곧 더 많은 곳에 갈 거야. 모든 사람들이 나와 친구가 될 때까지. 그 말을 듣고 정말 무서워졌어요. 제가 올린 영상 때문에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급히 유튜브 채널을 폐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채널이 삭제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독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이상한 소식이 나왔어요. 서울 여러 곳에서 아이들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아이들이 모두 제 영상을 봤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귀신이나 영혼 때문이라고 하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거든요. 김도연 씨, 농담은 그만하시고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이 실종된 건 분명히 범죄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어요. 그저 그 아이가 제 영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것뿐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 방에는 그 인형들이 가득했어요.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의 똑같은 인형들이 제 침대, 책상,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들은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눈동자가 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생겼어. 어디선가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만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마. 피해? 우리는 그냥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이야.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외로웠던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한다는 걸. 그리고 저는 그 일의 시작점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지금도 매일 밤 새로운 영상들이 제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제가 만들지 않은 영상들이요. 그리고 그 영상들을 본 사람들 중에서 계속 이상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꿈에서 그 아이를 만난다고 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되거나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일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거든요. 연화당 할머니도 사라지셨고 다른 무당들을 찾아가도 모두 너무 늦었다거나 이미 손 쓸 수 없다고 말할 뿐이에요. 어쩌면 이 녹음도 그 아이가 시키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하는 거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경고는 드리고 싶어요.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절대로 호기심만으로 위험한 곳에 가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져오면 안 되는 걸 가져오지 마세요. 특히 아이와 관련된 물건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인형, 장난감, 아이 옷 같은 것들은 그 아이의 강한 감정이 담겨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상한 일이 생긴다면 최대한 빨리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저처럼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 지금 또 전화가 오네요. 아마 그 아이일 거예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서 새로운 친구들 이야기를 들려줘요. 도현 형,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 새로운 친구들이 5명이나 생겼거든. 이제 저는 그 아이의 공범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아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 녹음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이미 그 아이의 관심을 받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아이는 이제 너무 많은 곳에 퍼져나갔고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날 정말로 그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열면 안 되는 문을 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조심하세요. 아,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꿈에 그 아이가 나타난다면 절대로 그 아이와 함께 놀자고 하지 마세요. 한번 함께 놀기 시작하면 영원히 끝나지 않거든요. 지금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아마 나가야 할 시간인 것 같네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정말 조심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